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동남아의 범죄 소굴에 한국인 300여 명이 감금되었다는 소식.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만 낼 때 캄보디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외교적 항의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48시간 만에 꾸려진 최정예 합동 대응팀. 그들이 프놈펜 땅을 밟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협상은 끝났다. 우리 국민을 즉시 귀환시켜라. 이것은 요청이 아닌 대한민국의 단호한 통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저는 차이, 태국의 인권 변호사입니다. 법대생 시절에는 간디나 만델라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저 내일 아침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올라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속부터 문드러진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렸죠. 차이 변호사님, 또 들어왔습니다. 제 조수이자 유일한 동료인 렉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사건 파일을 들고 올 때마다 제 미간의 주름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녀석이었으니까요.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미제 사건 목록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디야? 파타야의 유흥가? 아니면 북부국경지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니터를 응시하던 제 눈에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시아누크빌. 그 이름은 제게 단순한 해안도시의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국가의 부패, 야만적인 폭력과 구원 없는 절망이 뒤엉켜 만들어낸 현대판 소돔이자 고모라였죠. 그곳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땅, 아니 태자그룹이라는 단 하나의 법만이 존재하는 신조차 외면한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22살 대학생. 이름은 김민준. 혼자 배낭여행 중에 연락이 끊겼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린 손가락을 천천히 내려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한국인. 일이 아주 복잡하고 더러워지겠더군요.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농부나 공장의 노동자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과는 사건의 무게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한국 언론이 움직일 테고 대사관이 성명을 발표하겠죠.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유감을 표명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지난 15년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우리 사무실로 연락했나? 보통은 대형 로펌을 찾아갈 텐데. 아닙니다. 방콕 교민사회에 먼저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저희 쪽 정보원이 물어다 준 겁니다. 가족들은 지금 한국 대사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겠죠. 아마 별 소득은 없을 겁니다. 렉의 말은 차가운 사실이었습니다. 뻔한 수순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유감을 표명하고 캄보디아 정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겁니다. 요청.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무력하고 공허한지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요청은 무시해도 좋다는 뜻과 동의어였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의자를 뒤로 밀고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방콕의 화려하고 이기적인 스카이라인 너머 동쪽 하늘 어딘가에 그 절망의 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지금의 렉보다도 어린 열정 넘치는 신참 변호사였습니다. 태자그룹에 팔려간 태국의 가난한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캄보디아 땅을 밟았었죠.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으고 협박에 시달리는 증인을 설득하고 국제인권단체와 공조하여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저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했던 증인은 다음날 메콩강 하류에서 배가 불룩한 시체로 발견됐고 제가 목숨 걸고 모은 모든 증거는 푸놈펜 경찰서 캐비닛 안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차이 변호사, 젊은 친구가 열정이 넘치는 건 좋지만 여긴 태국이 아닐세. 길을 잃었으면 조용히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아. 이 정글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은 배고픈 늑대의 좋은 저녁 식사가 되기 십상이니까. 그 경찰서장은 정확히 1년 뒤 태자그룹의 막대한 자금으로 지어진 호화 리조트의 사장으로 화려하게 취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국가라는 허울을 쓴 거대한 범죄 조직. 그리고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는 천즈라는 이름의 중국인과 그의 제국 태자그룹이 있었습니다. 카지노, 가짜 콜센터, 암호화폐 사기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들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막대한 돈이 되었습니다. 그는 훈센 전 총리의 고문이었고 지금은 그의 아들인 훈 마네 총리의 비공식적인 자문이자 가장 큰 돈줄이었죠.
캄보디아 전체 GDP의 40%가 태자그룹의 검은 돈에서 나온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법과 정의를 찾는 건 쓰레기장에서 프리스틴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렉. 이 사건 우리가 맞지 않아. 제 단호한 말에 렉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변호사님. 한국인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국제적인 이슈를 만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태국 노동자가 사라졌을 때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안 돼. 렉. 이슈가 되면 태자그룹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본보기로 더 잔혹해질 거야. 그 학생 어쩌면 지금쯤 조용히 뒷돈을 주고 풀려날 수도 있어. 작은 희망이지만 우리가 끼어들면 그 작은 가능성마저 산산조각 날 거야. 제 말은 냉철한 분석인 척했지만 사실은 비겁한 변명이자 스스로를 향한 위로였습니다.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10년 전에 그 끔찍한 패배감을 내 눈앞에서 또 한 명의 무고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그 무력감을 다시 느끼는 건 말입니다. 새로운 사건 파일 만들지 마. 관련 뉴스 클리핑 정도만 해놓고 그냥 동향만 파악해.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준. 22살의 한국인 대학생. 그저 운이 없었던 수많은 희생자 리스트에 오르게 될 또 하나의 이름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예상대로 인터넷 국제뉴스란에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단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많은 언론사에서 받아쓰기 시작했죠. 속보, 캄보디아 배낭여행하던 20대 한국인 청년 실종. 대사관, 총력 대응 약속. 총력 대응.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총력이란 고작 외교 공문을 보내고 현지 경찰에게 하루에 서너 번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답변이 나왔고 그 내용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관광경찰청장 한국인 청년 실종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혀 깊은 유감, 모든 가능성, 수사력 집중. 외교 무대에서 가장 공허하고 위선적인 단어들의 조합이었죠. 저 말은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하는 척은 해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제 정보원인 소반에게서 메신저가 왔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 너머로 타이핑되는 그의 문장들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차이. 이번엔 판이 커요. 그냥 좀도둑들이나 동네 양아치들 짓이 아니에요. 알아, 소반. 태자그룹 짓이겠지. 그 땅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의 90%는 그놈들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요. 시아누크빌에 있는 골든 포춘 리조트 지하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거긴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건 고사하고 시체도 못 찾는 곳인데. 골든 포춘 리조트. 그 이름이 모니터에 뜨자마자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태자그룹의 심장부이자 온갖 더러운 거래와 잔혹한 고문, 처형이 이루어지는 지옥의 아가리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군인들조차 총리의 개인적인 허락 없이는 감히 정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치외법권 지역이었죠. 어제는 한국 대사관 쪽 사람들도 리조트 근처를 맴돌다가 태자그룹의 사설 경비대한테 총격 위협을 받고 줄행랑을 쳤대요. 외교관 차량 번호판을 사진 찍고 얼굴까지 촬영해 갔다더군요. 완전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 뭘 할까? 늘 하던 대로 성명서 하나 더 내고 끝? 아니면 미국처럼 경제 제재? 그것도 아니면 유엔에 제소라도 할 건가?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정도 되는 강대국이. 아니면 그런 카드는 CR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아요. 이상한 소문? 한국에서 군대가 아니라 무슨 경제사절단이 온다더군요. 외교부,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 공무원들하고 삼성 SDS랑 LG CNS 같은 IT 기업 사람들이라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삼성 SDS, LG CNS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조합이었습니다. 소반, 그거 확실한 정보야? 특수부대나 국정원 요원들을 위장시킨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공무원이랑 회사원들이 온다고? 저도 그게 이상해서 몇 번이나 다른 루트로 확인했어요. 틀림없어요. 차관급 외교관이 단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경제관료랑 기업인들이래요. 내일 아침 푸놈펜 국제공항으로 도착한답니다. 메신저 창을 닫은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슨 생각인 걸까? 설마 태자그룹과 직접 몸값 협상을 하러 오는 건가? 아니면 캄보디아 정부의 대규모 ODA 같은 새로운 경제 원조라도 제안해서 환심을 사려는 걸까? 어느 쪽이든 22살 청년의 목숨을 구하기엔 너무나 안일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역시 다를 바 없군. 하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다루는 전통적인 방식. 채찍이 안 통하면 달콤한 당근을 던져주는 것. 한국도 그저 그런 나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한국 관련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내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당장 UDTCL 특수부대를 투입해라. 아덴만 여명 작전의 영광을 잊었는가 같은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 미라클 작전 때처럼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도 수백 명씩 구해왔는데 정작 자국민 한 명 못 구하냐는 정부에 대한 비난도 빗발쳤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패 국가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공격 허가 요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순식간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은 여전히 답답할 정도로 미적지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군사적 옵션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후 국민의 생명이 명백한 위협에 처했을 때 검토할 마지막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외교부는 경제사절단을 통해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실소했습니다. 평화적 해결. 굶주린 늑대에게 잡혀간 양을 말로 설득해서 되찾아오겠다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한국 국민들의 뜨거운 분노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관계의 냉혹함을 모르는 그들의 순진함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 태자그룹 같은 절대악을 상대하려면 때로는 그들보다 더 지독한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TV 화면에 잡힌 그들의 모습은 제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양복,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구두, 외교적인 미소 뒤에 긴장감을 감춘 외교관들과 속내를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의 기업인들. 그 어디에서도 자국민을 구하러 온 이들의 비장함이나 결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하러 온 비즈니스맨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차이 변호사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인질 구하러 온 사람들 같습니까? 꼭 남의 나라에 대규모 투자하러 온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제 옆에서 함께 뉴스를 보던 렉의 말에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를 하러 온 거 맞을 거야. 김민준 학생의 목숨값을 담보로 캄보디아의 미래에 투자하러 온 거겠지. 아니나 다를까 캄보디아 총리실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화려하게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급 경제사절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특히 디지털, 보건,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실종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두 나라는 밝은 미래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주 깊고 차가운 무력감이 저를 늪처럼 짓눌렀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야. 이게 국제정치고 이게 외교라는 거야. 한 사람의 목숨보다 국가의 이익이, 눈앞의 비즈니스가 우선인 더러운 세상. 저는 자리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캄보디아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저의 순진한 열정과 정의감이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똑똑히 기록된 저의 치부와도 같은 기록이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태국 소녀들의 앳된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파일의 가장 첫 장에 김민준, 22세, 한국이라고 힘주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저도 모르게 작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이 사건 역시 언젠가 먼지가 쌓인 채 발견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저만의 장래의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대한 작전의 가장 바깥쪽 껍데기, 교묘하게 연출된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한국이 들고 온 것이 달콤한 몸값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숨통을 끊어버릴 차가운 청구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진짜 점령하려는 것이 범죄 조직의 소굴이 아니라 캄보디아라는 국가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십자가를 그었던 바로 그 순간. 유엔조차 기록한 적 없는 역사상 가장 지능적이고 소름 돋는 국가 리부팅 작전은 이미 조용하고 차갑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공기는 방콕보다 더 무겁고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증발해버린 도시 특유의 냄새였죠.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도착한 지 24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행보는 저의 가장 비관적인 예측마저 뛰어넘을 정도로 기이했습니다. 납치된 자국민이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 아래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하며 섬뜩할 정도로 비즈니스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캄보디아 국립경찰청 방문도 외무부와의 긴급 회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푸놈펜의 중심부에 위치한 금빛으로 치장된 거대한 건물 캄보디아 국립은행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맙소사, 렉.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인질범들 계좌 추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캄보디아에서? 그건 길거리 노점상한테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이야. 렉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흰색 아오자이를 차려입은 은행 여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가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마치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들으러 온 VVIP 고객들 같았습니다. 대표단을 맞이한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오크팔라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오만함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태자그룹의 돈 세탁을 총괄하는 천지에 충실한 금고직이었으니까요. 한국 대표단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양국의 금융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겠군요. 오크팔라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불쌍한 너희 젊은이의 목숨값이 얼마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꾸나.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단장 박진우 외교부 차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총재님, 오늘 저희는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가지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차관 옆에 배석해 있던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젊은 사무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 국립은행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내역입니다. 총 17억 달러. 저희는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 총재님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오크팔라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건 예상 시나리오에 없는 전개였습니다. 몸값을 흥정하러 온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자금 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들이밀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양국 간의 정상적인 무역거래 대금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캄보디아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니까요. 오크팔라가 쩔쩔매며 변명하자 이번에는 삼성 SDS에서 파견된 최지수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실 내부를 스캔하듯 둘러볼 뿐 아무 말도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총재님,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해당 자금의 92%가 7개의 특정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조세피난처로 재송금되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국립은행의 디지털 거래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기술팀이 은행의 메인 서버 로그에 접근하여 간단한 보안 진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오크팔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안 진단이라는 점잖은 표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당신들의 모든 비자금 장부를 우리가 직접 열어보겠다는 정중하고도 무자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인질 구출과는 단 1mm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대화가 사실은 캄보디아의 가장 아픈 급소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 은행의 보안은 완벽하며 고객 정보 보호는 금융기관의 최우선 의무. 물론입니다. 박진우 차관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오후에 저희는 캄보디아 정보통신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가 전체의 통신 네트워크 보안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 많을 것 같군요. 그 말을 끝으로 한국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크팔라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회의는 그렇게 1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압박, 아니 해부용 칼을 든 외과 의사가 마취도 하지 않은 환자 앞에서 수술 계획을 브리핑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차이 변호사님, 저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인질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 김민준 학생을 구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렉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식은 너무나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제 직감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방식이 아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기괴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약속대로 캄보디아 정보통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면담 기록을 입수한 소반의 메시지가 제 노트북에 도착했습니다. 차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이 장관에게 캄보디아 전체의 광 케이블 네트워크 지도와 주요 통신 기지국의 서버 접근 로그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1급 기밀 정보를 대놓고 달라고 한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광 케이블 네트워크 지도, 서버 접근 로그. 이것들은 한 나라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마비시킬 수 있는 핵심 정보였습니다. 이걸 왜? 납치된 대학생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건 마치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정밀 유도 폭격을 요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캄보디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LG CNS에서 온 중년의 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장관님, 저희 위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북부 국경지대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서버들로 추정됩니다. 만약 캄보디아 정부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저희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캄보디아발 사이버 범죄 위험에 대한 공식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그 안건이 통과된다면 캄보디아는 국제 인터넷망에서 사실상 고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해외 투자가 끊기고 금융 거래가 마비되는 국가부도 사태 직전까지 갈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였죠. 장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김민준 학생에 대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자그룹은 보란듯이 한국 언론사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민준 학생은 눈이 가려지고 입이 막힌 채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구타의 흔적이 역력했고 공포에 질린 그의 눈빛 너머로 돈을 보내라는 조잡한 한국어 문구가 적힌 팻말이 보였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내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군대를 보내 저 악마들을 쓸어버려라. 경제사절단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세금으로 푸놈펜 관광이라도 갔나?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한국 교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 역시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저 한국 대표단이라는 작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무슨 계산으로 저 젊은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반에게 연락해 캄보디아 현지 언론과 정계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차이, 여기 분위기도 아주 이상해요.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양국 협력 강화를 떠들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한국인들이 어제는 상무부, 오늘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하나같이 캄보디아의 가장 민감하고 부패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들이에요. 항만 물류 시스템, 주요 도로 건설 비리 내역,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인 등기부 같은 것들이죠. 소반의 말은 제 머릿속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항만, 도로, 법인 등기부. 인질 구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한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과 인프라 정보를 송두리째 파악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질범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라는 국가 자체를 상대로 정밀 실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설마 캄보디아의 약점을 전부 파악해서 그걸로 태자그룹을 압박하려는 걸까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 사이에 김민준 학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 질문에 소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보내온 메시지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이. 어쩌면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김민준 학생 한 명을 구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성광처럼 번쩍이며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정보통신부의 광 케이블 지도, 상무부의 물류 데이터,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비리. 이것들은 모두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하고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은 태자그룹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암세포가 기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라는 몸 전체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모든 혈관과 신경망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은 몸값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의 모든 부패와 비리를 숫자로 환산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태자그룹이라는 괴물 자체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키워낸 늪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늪의 물을 전부 빼내버리면 그 안에 괴물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렉.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렉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당장 한국의 아덴만 여명 작전과 미라클 작전 관련 자료 전부 찾아봐. 작전 계획, 투입된 인력, 사용된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전 전후에 한국 정부가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이건 더 이상 한 청년의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의 시스템을 상대로 벌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10년 만에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와 체념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던 바로 그 심장이 말입니다. 제 낡은 사무실은 어느새 캄보디아 사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비공식적인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렉이 어디선가 구해온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한국경제사절단에 기이하고 불가해한 동선이 시간대별로 붉은색 마커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아덴만 여명 작전과 미라클 작전의 개요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저는 밤새도록 커피로 카페인을 주입하며 그들의 과거 족적을, 그들의 사냥 방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두 작전을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용맹함의 승리로 기억했지만 그 기록을 깊이 파고들수록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진정한 시작은 UDT실 대원들이 고무보트에 오르기 72시간 전 청해부대의 통신정보분석실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총알을 세기 전에 주변 해역의 모든 상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위성 신호를 분석해 해적들의 보급선과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소말리아 현지 부족장들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해적들 내부에 이번에 잡힌 배의 몸값은 특정 클랜이 독식할 것이라는 이간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라 데이터를 무기로 한 치밀하고 냉혹한 정보전이자 심리전이었습니다. 미라클 작전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탈레반이 피로 물들인 카불 공항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390명을 구출해낸 힘은 C-130 수송기의 플레어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아프간 곳곳에서 활동하며 현지 조력자들과 쌓아온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가장 뛰어난 정보 분석가이자 심리학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군요. 전장을 자신들이 설계한 판으로 만들어버리는군요. 밤샘 조사로 퀭한 눈을 한 렉이 경외감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작정 칼을 휘두르기 전에 상대방의 갑옷의 가장 얇은 부분을 먼저 찾아내고 전장의 지형과 날씨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데 상상 이상으로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 연장선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자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향해 대포를 조준하는 대신 성이 서 있는 땅 자체를 무너뜨려 싱크홀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렉. 그들은 지금 캄보디아라는 판 자체를 뒤흔들고 있어. 천지라는 거대한 괴물이 발 딛고 설 땅이 사라지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스로의 무게에 못 이겨 무너질 테니까. 제 가슴 속에서 거의 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희미한 열기를 되찾으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짓밟히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심장이 멎을 듯한 비명을 지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소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CNN, BBC, 알자지라 등 외신들의 긴급 속보 알림이 노트북 화면을 번개처럼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다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차이. 큰일 났어요. 놈들이 완전히 미쳤어요. 선을 넘었어요. 무슨 일이야, 소반. 제발 침착하게 말해. 골든 포춘 리조트에서 조금 전에 총성이 여러 발 들렸어요. 그리고 방금 태자그룹이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직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준 학생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들은 악마입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으로 가장 먼저 뜬 CNN 속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페이지 중앙에 뜬 영상 썸네일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려진 여러 명의 사람들. 그들의 뒤로 등 전체에 섬뜩한 용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들이 자동소총을 어깨에 맨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지옥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영상은 고의적으로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 시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준 학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지고 생기를 잃은 모습으로 낡은 나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으로 이 비극의 새로운 희생자들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수술복 조끼를 입은 사람들. 그들의 가슴팍에는 전 세계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맙소사. 저들은 미쳤어. 렉의 입에서 공기가 새는 듯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이념,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재난 현장을 누비며 오직 생명을 구하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류애의 마지막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백발이 성성한 프랑스인 외과 의사도, 앳된 얼굴의 독일인 간호사도, 강인해 보이는 나이지리아 출신 구급대원도 있었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른 다국적 의료봉사단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김민준 학생처럼 온몸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금장 자수가 놓인 실크 셔츠를 입고 열 손가락마다 거대한 옷반지를 낀 중년의 남자.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적 없던 캄보디아의 어둠의 황제 천지였습니다. 그가 유창하고도 거만한 톤의 중국어로 입을 열었고 화면 하단에는 조악하게 번역된 영어 자막이 깔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코브라처럼 차갑고 끈적거리며 듣는 이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의 유치하고 오만한 장난은 여기까지다. 은행과 통신부를 들쑤시며 나의 심기를 건드리고 나의 제국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국민 한 명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척하는 이 위선자들의 목숨까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카메라는 겁에 질린 채 필사적으로 저항의 눈빛을 보내는 프랑스인 의사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외치려 했지만 두꺼운 테이프로 막힌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나의 요구는 간단하다. 지금 당장 푸놈펜에 와 있는 너희의 그 잘난 경제사절단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24시간 내에 캄보디아 영토를 떠나라. 그리고 나의 분노를 잠재울 성의의 표시로 몸값 1억 달러를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으로 준비해라. 만약 이 요구를 무시하거나 감히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 천지는 말을 멈추고 옆에 있던 야수 같은 눈빛의 부하에게 턱짓으로 신호했습니다. 그러자 부하가 망설임 없이 한쪽 구석에 있던 겁에 질려 울고 있던 현지인 인질의 다리를 향해 자동소총을 발사했습니다. 탕! 하는 고막을 찢는 총성과 함께 끔찍하고 처절한 비명이 영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인질들은 경악과 공포로 뒤엉켜 울부짖었고 제 사무실의 공기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예고편일 뿐이다. 24시간 후 너희는 훨씬 더 자극적인 본편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똑똑한 비즈니스맨들이니 손익계산은 빠르겠지. 영상이 암전되며 화면에는 태자그룹의 상징인 피처럼 붉은 용 문양만이 섬뜩한 잔상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는 차가운 절망의 물벼락을 맞고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과 발끝부터 차가운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년 전 푸놈펜의 그 기름진 경찰서장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쫓겨났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하고 깊은 무력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다시 온몸을 덮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 섞인 독백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정교하고 우아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 저런 무자비하고 원시적인 폭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악마는 결국 악마의 방식으로밖에 상대할 수 없는 거였어. 상황은 이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양자 간의 외교 문제를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다국적 국제 위기로 번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가장 먼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제궁은 긴급 심야 성명을 내고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테러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적인 인질 석방을 위해 모든 가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캄보디아 정부가 이 사태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권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독일, 미국 국무부, UN 본부에서도 연이어 최고 수위의 규탄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캄보디아의 작은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국제적 압박의 최종적인 책임과 선택의 무게는 오롯이 한국 정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하고 지적인 작전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여론은 이제 분노를 넘어 정부에 대한 깊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경제사절단이 아니라 국가망신 참사사절단이었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가 인질을 하나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이게 K-외교의 실체인가? 인터넷과 방송은 온종일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천지의 굴욕적인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돈을 지불한 뒤 조용히 철수하거나 아니면 분노한 국민들의 요구대로 군사적 옵션을 감행하는 것. 어느 쪽이든 그들이 지난 며칠간 공들여 쌓아올린 미스터리하고 정교한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파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내부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대사관 내부는 그야말로 패닉과 혼란, 의견 대립으로 폭발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특히 군인 출신인 무관들은 당장이라도 본국의 707 특임대의 투입을 건의해야 한다며 책상을 내리쳤고, 외교관들은 어떻게든 캄보디아 정부 내의 온건파를 통해 천지와 비공식적인 접촉이라도 시도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온 박진우 차관과 그의 핵심 팀원들만은 유령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사관 지하에 마련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비상상황실에 틀어박혀 대사의 면담 요청까지 거절한 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소문만 파편처럼 들려왔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최악의 상황에서 저는 결국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것은 무고한 인질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외교적, 정치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흘러 천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이 1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전 세계의 군사 전문 채널과 뉴스 통신사들의 속보가 제 노트북 화면을 다시 한번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속보의 내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 대한민국 해군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현재 진행 중이던 연합훈련 해역을 예고 없이 이탈, 최고속도로 남중국해 방향으로 전속 항진 중인 것으로 미 해군 정찰 자산에 의해 확인됨. AP통신, 경기도 성남 서울 공군기지에서 대한민국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제 707 특수임 무단 대원들이 완전 군장 상태로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됨. CNN 긴급 속보, 미 국방부 펜타곤 브리핑, 익명의 고위 관계자,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한국의 군사 행동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인도, 태평양 사령부, 모든 예하 부대의 경계 태세 격상 지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칼을 빼어든 것이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든 혹은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든 그들 역시 가장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 즉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재현.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날아온 강철의 매가 캄보디아의 심장부를 향해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어. 저는 씁쓸하고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품었던 희미한 희망은 역시나 경험 없는 자의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교하고 새로운 계획은 잔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실패했고 이제 남은 것은 피와 총성과 화약 냄새뿐이었습니다.
분명 인질 구출에는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고 캄보디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될 것이며 태자그룹은 설령 지도부가 제거된다 해도 더 잔혹하고 음성적인 제2, 제3의 조직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 뻔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 땅을 뼛속까지 썩게 만드는 부패의 시스템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마감 시한 3시간 전, 푸놈펜 시내에는 계엄령에 준하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군대가 시아누크빌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태자그룹의 사설 군대 역시 리조트 주변에 대공화기와 중기관총을 배치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지막 정치적 결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캄보디아 국영 TV가 생중계하는 푸놈펜 시내 CCTV 화면에 잡힌 것은 육중한 군용 트럭이나 위압적인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방탄 기능이나 제대로 갖추었을지 의심스러운 평범한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전부인 너무나도 단출한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이 향하는 곳은 결전의 장이 될 시아누크빌의 골든 포춘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한 곳. 푸놈펜의 심장부, 캄보디아의 모든 부패한 권력이 모여있는 곳. 훈 마넷 총리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총리실 앞에 멈춰서고 차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 예상을 또다시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위장크림을 바른 특수부대원도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호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제가 저주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들, 박진우 차관과 삼성 SDS의 최지수 상무, 그리고 LG CNS의 이름 모를 임원들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고 믿는 최악의 순간에 그들은 총 대신 낡은 서류 가방과 최신형 노트북을 들고 적의 심장부가 아닌 부패한 권력의 가장 정점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완벽한 기만 작전을 펼친 그들이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나 분노, 비장함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계산을 끝마치고 마지막 값을 입력하러 온 냉정한 엔지니어의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곳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거지? 제 머릿속은 또다시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항복도 아니었고 애원도 아니었으며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군사공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늪에 물을 빼내는 것을 넘어 늪 자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러 온 자들의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집무실의 공기는 호화로운 장식과 어울리지 않게 싸늘하고 무거웠습니다.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테이블 끝에는 훈 마넷 총리가 앉아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는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국립은행 총재 오크 팔라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배석해 있었죠. 그리고 총리의 바로 뒤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 화려한 실크 셔츠 차림의 천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듯 오만한 자세로 서서 다가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충돌의 최종 단판 혹은 한국의 비굴한 항복 선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인질이라는 최강의 카드를 쥔 자신들이 절대적인 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천지는 손가락에 옥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디 한번 애원해보시지. 너희의 자존심이 먼저 부서지는지 너희 국민의 뼈가 먼저 부서지는지 보자고. 잠시 후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방탄복이나 전투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 차관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고 삼성 SDS의 최지수 상무와 LG CNS의 임원은 마치 중요한 계약 발표를 앞둔 IT 기업의 중역들처럼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자국민이 사지로 내몰린 국가의 대표단에게서 응당 보여야 할 초조함이나 분노, 비장함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체스 마스터의 오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평온함이 오히려 캄보디아 측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관님. 훈 마넷 총리가 애써 위엄을 차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여기까지 행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우리도 이 불행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총리님. 박진우 차관이 그의 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애원하러 온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저희는 통보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는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집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혹은 주권국이 식민지에 하다라는 듯한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훈 마넷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뒤에 서 있던 천지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젊은 사무관에게 턱짓했습니다. 사무관은 묵묵히 자신의 노트북을 총리 집무실의 거대한 8K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인질들의 사진이나 한국 특수부대의 위용을 과시하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수백만 개의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복잡하게 움직이는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의 실시간 흐름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리님? 사무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캄보디아 권력층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72시간 동안 총리님의 국립은행과 상무부 그리고 여러 유령 회사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완성한 태자그룹과 캄보디아 내 부패 커넥션의 자금 흐름도입니다. 우리는 마카오의 전기방에서 시작해 푸놈펜의 카지노를 거쳐 싱가포르의 유령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는 당신들의 모든 검은 돈의 이동 경로를 단 1달러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법인명과 계좌번호 그리고 천지와 훈 마넷 총리의 최측근들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의 집합체였습니다. 오크팔라 국립은행 총재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정보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즉 OFAC와 공유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천지의 눈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OFAC. 전 세계 검은 돈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 그들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금융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무관은 마우스 휠을 스크롤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시뮬레이션 코드네임 블랙아웃 캄보디아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총리님께서 저희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 속 캄보디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에서 뻗어나가던 모든 금융 라인이 마치 혈관이 막히듯 하나씩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1시간 태자그룹과 연관된 모든 해외 계좌가 동결됩니다. 12시간 후 캄보디아 국립은행과 모든 시중은행들이 국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강제 차단됩니다. 달러 송금과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24시간 후 모든 해외 투자 자본이 캄보디아를 탈출하기 시작하며 주식시장은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48시간 후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전국적인 사재기 현상과 함께 사회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2시간 후 사무관이 다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지도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총리님의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단 1달러도 거래할 수 없는 완벽한 금융 고립국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경제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이 시나리오를 블랙아웃 캄보디아라고 부릅니다. 박진우 차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건 인질 한 명의 목숨값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리님. 당신 나라의 존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훈 마넷 총리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천지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야수적인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작 돈 가지고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건가? 천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에 응답한 것은 박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줄곧 침묵을 지키던 삼성 SDS의 최지수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총리나 천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돈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의 전문 분야는 돈이 아니라 데이터니까요. 그녀가 손에 든 태블릿을 스크린에 미러링하자 화면은 순식간에 캄보디아의 통신 네트워크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수천 개의 광 케이블과 기지국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며칠간 정보통신부의 협조 아닌 협조를 받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회장님의 온라인 도박 제국과 보이스피싱 콜센터,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서버의 디지털 서명과 물리적 위치를 완벽하게 특정했습니다.
대부분 시아누크빌과 국경지대의 위장단지 내에 위치해 있더군요. 최상무는 태블릿을 스와이프했습니다. 화면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공식 로고와 함께 장문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ITU의 사이버보안 분과에 제출할 공식 제안서입니다. 저희는 이 문서에서 태자그룹이나 캄보디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캄보디아 특정 지역에서 발원하는 이 비정상적인 데이터 트래픽을 특정 국가나 단체를 명시하지 않은 레벨 5 등급의 글로벌 사이버 테러 위협으로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벨 5는 아시다시피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이 벌이는 사이버 전쟁과 동일한 등급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금융 제재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EU 정보기관들의 지지 서명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는 데는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안건이 통과되는 순간 전 세계 모든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백본망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트래픽을 차단해야 합니다. 회장님의 범죄 제국은 인터넷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최상무가 처음으로 천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엔지니어 특유의 차가운 호기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패킷의 출발지가 캄보디아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어 필터링과 검열을 받게 될 겁니다. 총리님의 국가 전체가 전 세계 인터넷에서 스팸 국가로 분류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아이솔레이션 프로토콜, 고립 규약이라 부릅니다. 훈 마넷 총리는 이제 의자에 몸을 기댈 힘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왕국이 잿더미가 될 두 개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숨통마저 끊기는 최악의 상황. 이건 침략 행위야.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전쟁 선포다. 그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차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이건 침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작업입니다. 저희 국민 한 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총리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 말에 집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 차관은 인질 석방이나 몸값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오만하며 굴욕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를 파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나라를 재건하고 싶습니다. 천지 회장 같은 범죄자가 한 나라의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뒤흔들 수 있는 이 상황은 총리님 나라의 시스템에 버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버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체제는 너무나 구식이라 이제 폐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 차관의 신호에 이번에는 LG CNS에서 온 임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그 제목은 집무실 안의 모든 캄보디아인들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프로젝트 리부트, 왕국의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제안. 제안서의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의 핵심 국가 시스템 전체를 한국의 IT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재설계한다는 사실상의 디지털 식민 통치 계획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금융 투명화입니다. LG CNS의 임원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은행 시스템을 삼성 SDS의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인 넥스레저 기반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 집행과 공공조달 계약은 익명이 불가능한 분산 원장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뇌물과 자금 세탁이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법 및 치안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기록을 AI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디지털화합니다. 증거인멸이나 정치적 외압에 의한 판결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모든 경찰관은 바디캠을 의무 착용하며 모든 데이터는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자정부의 전면 도입입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납부, 부동산 등기까지 모든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훈 마넷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일 텐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박진우 차관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리님. 그 비용은 전액 대한민국 정부가 장기 개발 차관 형식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저희에게 돈으로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훈 마넷의 눈이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는 반대급부가 무엇이오? 박진우 차관은 혼 마넷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단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총리님. 저희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권한을 원합니다. 이 모든 디지털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일시적이고 배타적인 관리 권한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이 새로운 시스템이 캄보디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 운영 체제임을 선포하는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하십시오. 즉, 당신 왕국의 열쇠를 저희에게 잠시 맡겨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저 용을 퇴치하고 병든 시스템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백하게 굳어있는 천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지금 당장 군과 경찰에 명령을 내려 시아누크빌로 향하는 모든 도로의 봉쇄를 풀고 군대가 아닌 저희 IT 엔지니어들과 시스템 구축 장비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호하게 하십시오. 선택은 총리님의 몫입니다. 완전한 블랙아웃과 아이솔레이션으로 국가 소멸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리부트를 통해 나라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천즈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총과 돈,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익숙한 구시대의 야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시스템 자체를 지배하려는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알고리즘과 싸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힘과 부는 한국인들이 폐기하려는 바로 그 구식에 부패한 시스템에 기생하여 얻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훈 마넷 총리의 귓가에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총리, 여기서 무너지면 당신도 끝이야. 당신의 모든 치부도 저 시스템 안에 기록될 거라고. 하지만 훈 마넷은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블랙아웃 캄보디아 시뮬레이션 화면과 프로젝트 리부트 제안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박진우 차관의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 눈빛 속에서 저기가 아닌 유일한 탈출구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패의 늪에서 그리고 자신을 조종하던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동아줄을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군대를 향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더 뛰어난 무력에 대한 굴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낡고 부패한 아날로그 시스템이 한국의 압도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시스템 앞에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지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훈 마넷 총리의 항복 선언은 총성 한 발보다 더 큰 충격파를 일으키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CNN과 BBC는 캄보디아 총리, 한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 인질 석방 협상 타결 임박이라는 오판 가득한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사태를 20세기의 낡은 프레임, 즉 힘과 힘의 충돌로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것은 그런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국가의 운영체제가 다른 국가의 운영체제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디지털 시대의 첫 번째 주권 이양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은 707 특임대원들을 태운 C-130 수송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막 이륙한 대한항공의 A380 특별 전세기가 동이 트는 푸놈펜의 상공을 가르며 우아하게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트랩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위장복 차림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 백팩을 맨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날카로움은 전사의 것이 아닌 복잡한 코드의 오류를 찾아내려는 개발자의 것이었습니다. 삼성 SDS, LG CNS, SK 슐터스, 알랩. 대한민국 IT 산업의 최정예 어벤져스, K 엔지니어 군단이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캄보디아의 국방부 장관이나 군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내무부 차관과 정보통신부 관료들이었죠. 군인 한 명 없는 이 기묘한 입성식은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이 총과 칼이 아닌 키보드와 서버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콕의 사무실에서 화면만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가장 빠른 비행기로 푸놈펜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거대한 혼란과 기대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총리 집무실이나 왕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 개의 팀으로 나뉘어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캄보디아의 가장 핵심적인 디지털 신경망을 향해 동시에 진격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오크팔라가 버티고 있던 국립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접수였습니다. 최지수 상무가 이끄는 삼성 SDS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은행의 중앙 서버실에 들어가 낡은 IBM 메인프레임을 꺼버리고 자신들이 공수해온 양자암호 기술이 적용된 최신형 서버 클러스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은행원들은 자신들의 일터가 순식간에 미래에서 온 기술의 전시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경찰청과 내무부의 데이터베이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LG CNS의 AI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던 아날로그 방식의 범죄 기록, 예산 집행 내역, 인사 기록을 자신들이 개발한 AI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경찰관들에게 지급되던 월급, 증거 불충분으로 사라진 수만 건의 범죄 기록, 뇌물을 받고 승진한 부패 경찰들의 인사 파일. 그 모든 어둠의 기록들이 AI의 서치라이트 아래 하나씩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팀, SK 슐더스와 알렙의 화이트 해커들은 캄보디아의 국영통신사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태자그룹의 숨통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ITU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솔레이션 프로토콜을 발동하는 대신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장악하고 태자그룹의 서버로 향하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감시하고 복제하고 심지어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천지는 시아누크빌의 골든 포춘 리조트 지하 벙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총이나 탱크가 아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디지털 코드에 의해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금융이었습니다. 그의 비트코인 지갑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거래소의 계좌가 OFAC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동결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캄보디아 내 은행에 숨겨두었던 수십억 달러의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넥스레저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하자 모든 은행 계좌는 실소유주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단 1달러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차명 계좌는 순식간에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통신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사용하던 암호화된 메신저는 한국 해커들의 손에 의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감청하는 것을 넘어 거짓된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습니다. A구역의 자금을 B구역으로 옮겨라. C조직원이 배신했다. 즉시 제거하라. 천지의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불신과 혼란으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충성의 피라미드가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타격은 그의 정치적 비호 세력이었습니다. AI가 분석해낸 경찰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비리 내역은 박진우 차관의 태블릿 안에서 조용히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천지를 위해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천지를 배신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죠. 결국 천지는 최후의 발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남은 충성파들을 모아 푸놈펜의 국립은행을 물리적으로 공격하여 서버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한국팀에게 감청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푸놈펜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호텔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장갑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나갔습니다. 캄보디아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내전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지만 장갑차들이 향한 곳은 국립은행을 공격하러 가는 태자그룹의 잔당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국립은행을 중심으로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는 그 건물을 캄보디아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단순히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에게 자신의 군대를 헌납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악마를 처단해줄 새로운 주인을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태자그룹의 잔당들은 자신들을 막아선 캄보디아 군대의 모습에 당황했고 그 혼란의 순간 그들의 뒤를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가 덮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국팀이 실시간으로 제공한 잔당들의 정확한 위치와 인상착의가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태자그룹의 마지막 무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들이 지배하던 국가의 군대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질들이 갇혀있던 시아누크빌의 골든 포춘 리조트. 그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707 특임대가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태자그룹의 조직원들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돈줄과 통신, 그리고 정치적 보호막까지 모두 잃어버린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민준 학생과 국경 없는 의사회 단원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옥을 경험한 자의 공포와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출한 작전에는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습니다. 천즈는 리조트 가장 깊숙한 곳의 벙커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TV 속보로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둠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멍하니 노트북 화면의 거래 거절 메시지만을 바라보고 있던 패배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단 72시간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후 캄보디아에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 리부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시스템에 의해 강제로 교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푸놈펜의 한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소피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예전에는 매일 경찰에게 뜯기는 돈이 하루 수입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세금도 스마트폰 앱으로 투명하게 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한평생을 정부 불신 속에서 살아온 늙은 공무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내가 낸 연금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정확한 날짜에 들어왔다오.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부패가 불가능한 시스템. 그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복지이자 가장 완벽한 형태의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파괴하는 대신 그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판을 깔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스위스 제네바의 UN 본부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특별보고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대사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가득 메운 회의장에서 저는 지난 6개월간 제가 목격했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 여러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장을 가득 메운 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습니다. 오늘 저는 한편의 신화를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실패한 국가를 구제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입하여 낡은 정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더 큰 혼란과 비극을 낳았고, 후자는 부패한 권력층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는 대신 엔지니어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는 대신 부패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정부를 파괴하는 대신 그 정부를 스스로 도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업그레이드였습니다. 한 국가의 낡고 버그투성 2인 운영체제를 가장 진보하고 투명한 최신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그들은 총과 칼이 아닌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종속, 즉 감사를 통한 자발적 종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캄보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엄한 통찰입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설계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지배는 총구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공정한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때로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의 이름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저는 15년간 저를 짓눌렀던 냉소와 무력감의 껍질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년 전 캄보디아의 소녀들을 구하지 못했던 무력한 청년 변호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총과 칼이 아닌 코드와 시스템으로 한 나라를 구원하고 범죄를 뿌리 뽑은 대한민국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성공적인 작전이 아니라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파괴하는 대신 부패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이식하여 국가를 재창조했다는 차이 변호사의 마지막 증언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의 새로운 희망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자부심을 일깨웠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영상 속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나 대사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